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 주요 지표들 발표 대기 중인데 네.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선호한다는 PC 물가인데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올해 연초만 해도 3월 달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한 150bp까지도 인하가 가능할 거다. 뭐 그런 기대에 미국채 10년짜리가 한 3.8%로 출발할 정도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느끼고 금융시장이 그 덕분에 1분기에도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 그게 증시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네. 뭐 이후에 미국 경기가 좋은 이유이긴 하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끈적한 물가, 특히나 CPI가 2월, 3월 달 수치들이 주거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상당 부분 이거 물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여름쯤엔 해주겠거니 했는데 4월 달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결정적인 3월 CPI가 미스가 나고 나서는 여름도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한 걸음 정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뭐 9월 정도, 7월이나 9월 정도 사이에 그러면 그 정도에 인하해 주지 않을까 했더니 이거 4분기에 나가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 정도 기대까지 무너졌다가 네. 이번 5월 달에 확인된 4월 CPI에서는 예상에 좀 부합하는 수준 그 정도에서 좀 안정화됐는데 전월 대비 한 0.3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한 3.5%의 CPI를 확인했고 PC는 CPI랑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그 서비스 물가의 제일 핵심인 주거비 쪽이거든요. 네. CPI에서는 주거비가 대략 40%로 아주 큰 비중인데 PC에서는 실제 소비 관련된 물가 가중치가 더 그래서 연준이 주목하는 건데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PC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비중도 좀 적고요. 일부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남아서 저항이 있다고 해도 CPI의 0.3 전월 대비 증가보다는 낮은 한 0.2%대. 그리고 YOY로는 한 대략 한 2% 중후반대 한 2.7% 내외 정도로 헤드라인 근원물가 다 PC는 CPI보다는 그래도 좀 진정된 수치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PC 확인하고 나서는 연준의 그래도 가을 금리 인하 정도 우리가 한 걸음 정도 물러나야지 여름에서 가을 정도지 겨울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PC 2% 중후반대 CPI보다 진정된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도 약간 둔화된 모습 보였습니다. 뭐 생활용품 판매점 타겟의 경우 좀 실적이 부진했고요. 네. 이번 주에 뭐 코스트코, 노드스트롬 뭐 이런 소매 유통업 실적 발표도 나오는데 네. 미국 소비는 약간 뭐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도 미국의 작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가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0%대 성장, 올해도 1%대 성장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고 2년 연속으로 2% 중반의 성장의 제일 기저에는 소비가 있고요. 거기에는 예전부터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이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의 효과, 초과저축이라고 했죠. 네. 내가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꽁돈이 있어서 근데 그 초과저축은 이미 다 소진이 되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소비 쪽에서의 강력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요즘에 조금씩 슬로워진다고 해도 미국의 임금 소득 기반으로 한 소비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업체들 특히나 재화 중심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물가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좀 줄겠지만 작년부터 감세를 해주면서 소비를 지원했던 부분은 서비스업이 제일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서비스업이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미국 소비는 과열이 좀 식어가는 과정이고 올해 연내 경제에 대한 뭐 악재가 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 당연시 미국은 소비가 당연히 미국은 하면 소비지 그게 좋지 했던 현상은 이제 서서히 좀 식어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여건 하에 금리 인하가 지금 높았던 금리 수준을 돌려줄 수 있다. 그 정도 소비 여건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팬데믹 때 쌓아둔 초과저축이 소진됐다는 분석 나오지만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식어가는 중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발표된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예비치나 상무부에서 발표한 4월 내구재 주문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런 투자 사이클이 업사이클인 뭐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관련된 무슨 에너지 쪽 관련 이슈 그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투자 사이클은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좋은 만큼의 무슨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다시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과 재고 사이클은 좀 엇갈리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재고 소진이 좀 일부 일어난 그래서 소비는 좀 슬로우해지는 과정이 들어왔지만
투자들은 조금 업사이클을 가리키고 그리고 정책이 IRA를 비롯해서 많은 좀 세제 혜택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서 또 신규 고용들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민자들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업 활동이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새로운 혁신 산업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좋은데 제가 뒤에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조금 한 가지만 곁들이면 이건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또 좀 뒤처지고 후행적인 후선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디폴트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 경제의 이 투자 사이클이 큰 틀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주가 모멘텀 있고 올해 뒷단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걸 그런 기업이 좀 커버해 줄 겁니다. 기업 경제 활동이. 하지만 올해 뒷단에 금리 인하를 할 때쯤이면 저신용 기업들의 이 쌓여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이 높은 금리에 대한 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뒷단에 이 기업 환경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좋은 면을 좀 더 우선시 보시는 게 맞는데 올해 뒤에는 금리를 좀 이런 안 좋은 기업들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연말쯤 올해 전체적으로 증시를 다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업 투자 사이클이 그런 데서 저신용 기업들 문제들 이슈들을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할 때쯤 그때부터 주목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뭐 수요일 연준에 이제 뭐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 나오는 지표들 좀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인데 연준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 어떤 상황으로 좀 판단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를 진단하는 게 너무 힘든 게 좋은 거, 그러니까 평균으로만 보면 아까 성장률이 2%대 중반이면 미국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무슨 금리 인하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 고금리에 따르는 스트레스들 그리고 일부 연준은 열심히 긴축했지만 작년부터 재정 정책이 좀 완화되고 최근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하는 많은 그룹 투자자들의 경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힘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되는 영역 그래서 베이지북 자체는 저희는 이제 조금씩 중립 기조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딱 미국 경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작년부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너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까지도 다 딜레이 시켰는데 그 딜레이된 금리 인하의 고금리 부담이 또 진짜 말 그대로 부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베이지북은 이제 조금씩 균형을 잡는 과정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지북 조금씩 중립 기조로 갈 것이다.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연준도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물가 뭐 구성 부분 중에서도 앞서 해주신 서비스 물가, 주거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네. 좀처럼 뭐 떨어지지 않으면서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서비스 요금, 주택 가격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자기네 의회 청문회 가서 한번 공공연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수하다. 혹자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역발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미국은 고정금리로 차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3에서 3% 내외 정도에서 모기지 금리 차입한 사람들이 고정으로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집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면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7% 중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 재융자 부담만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기존 주택 판매라고 하는 실제 주택 거래량이 역사상 바닥 수준입니다.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려 지금 미국 주택 경기 아주 호황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 가격이 그런 일부 거래량 같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월세가 빠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그런 효과가 실제 서베이로 주택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OER이라고 하는 그 주거비의 핵심 부분보다 실제 월세를 내는 부분들은 이제 전월 대비로도 0.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연으로 하면 3% 밑인데 그 정도면 안정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 물가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실제로 안정된 월세 가격을 쫓아서 그래서 저희는 물가가 3분기 이후에는 안정 범위 내에 조금씩 진입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경기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월세는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미국 경기 모멘텀 등을 이유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 7월에서 뭐 9월로 좀 밀어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연간 전망을 10월 달에 발간했을 때 미국, 한국 공이 7월 달, 올해 7월 달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되는 구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까지는 저희는 미국 경제가 이 양호한 수준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인하 시점을 딱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정도 봤는데 그게 저희가 그 시장 기대가 앞으로 당겨질 때도 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견지했는데 지금은 또 기대가 너무 뒤로 뭐 연말이나 올해 못하는 거 아니야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시점 정도의 환경이라고 하면 한 발 물러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한 9월 정도부터 첫 인하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조금 특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연된 만큼 생각보다는 또 올해 연초에 기대가 확 불거진 것처럼 한번 인하에 들어가면 속도감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올해 3월 달에 인하하면 150bp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올해 9월에 하는 대신 분기 한 번씩 뭐 50 정도밖에 기대를 안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올해 9월에 시작해서 한 3번까지 그 내년까지도 총 한 150bp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지 않을까. 속도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쪽에서 유동성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9월로 예상을 해주셨고 한 번 인하하면 속도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하면서 국채 금리도 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채권 금리로 봤을 때 올해 뭐 몇 해,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단순화해서 얘기 드리면 보통 통화 정책을 이렇게 가시권에 있는 시기라고 하면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1년 내에 얼마를 낮춰줄 수 있느냐가 미국채 10년 금리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 5월 정도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 100bp 정도를 낮춰줄 수 있다. 올해 그러면 대략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면 지금 5.5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한 4.5%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 반영해서 지금 4.5%에서 움직이는 미국채 10년 금리는 한 2번 정도 인하 기대를 반영해 주는 거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저희 예측대로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한 3차례 정도 이상의 기대 올해 한 3, 4월 달까지 그런 기대였거든요. 그런 정도로 확산된다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그때 딱 상단을 형성했던 구간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또 아주 염려가 많아서 물가가 식지 않아서 올해 금리나 한 번 혹은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올해 한 번 정도라고 하면 대략 내년까지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한 50bp나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 빼줄 수 있겠냐? 그러면 4.8%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가자분들이 내 마음속에 금리나 횟수를 가지고 미국 10년 금리의 적정성 라인을 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올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낮춰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대략 적정하게 볼 수 있는 게 올해 한 번 정도 인하. 4.8%까지 미국채 10년이 올라올 때까지는 채권을 사지 말아야지. 좀 더 높은 금리에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2번 정도 기대를 반영해주는 한 4.5%대부터는 그 정도를 믿는 투자자라고 하면 미국채 10년 4.5부터는 진입을 해도 되는, 그리고 그 정도 수준부터는 완화적인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선호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게 4.5%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채권 시장, 미국 국채 10년물 4.5% 이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뭐 금리 인하 전에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 많아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 펀드가 높은 판매고 올렸다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뭐 힌트는 주셨지만 채권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방금 미국채 10년 4.5% 2번 인하에 대한 콜을 얘기 드렸는데 미국 통화 정책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연준이 점도표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3년치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 적정한 금리 수준. 그 롱거런이라고 하는 장기 수준이 지금 대략 2% 중반 수준이거든요. 그걸 믿지 않는 분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예전에 미국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을 했던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연준이 너무 지금 장기 균형 금리를 낮게 보고 있다. 자기가 봤을 때는 3% 중반 한 4%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4% 중반이 넘는 금리 수준에서는 그 아주 매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3%대 후반 정도의 적정금리 수준을 얘기해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정도까지 기대는 룸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긴축의 시대에는 왜 요즘에 부동산 투자가 어렵잖아요.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그 이자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저축자한테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중립금리 정도 미국은 대략 저희 추정으로는 내리 서머스는 너무 위쪽 매파적인 사람이고요. 연준은 2.5%에 너무 도비시한 수준이라면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 대략 3% 초반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도 한 1%포인트 한 100bp 정도는 적정금리 수준이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희는 올해 2번이나 쪽에서 4.5% 이상에서 접근 가능성을 보지만 미국 10년 금리가 3% 중반을 깨기 전까지는 저축 측면에서도 이자 수익만 노리는 투자 관점에서도 채권 투자 아니면 금리형 상품들에 대한 관심을 그때까지는 기울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시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긴 한데 단기간에 이제 좀 뭐 너무 장기 말고 단기간에 뭐 금리 흐름은 어떻게 가늠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미국 10년 금리가 그때도 뭐 하이어퍼론 거 얘기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와 그때는 미국채 발행에 대한 수급 부담까지 더해져서 5%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불과 반년 전입니다. 불과 반년 전이었는데 그 2달 단간에 연준의 피벗과 함께 이 정도 긴축 과정에 부담이 생겼으면 미국 경제가 2024년에는 좀 쉽겠거니 하면서 작년 연말 올해 초는 3.8%, 네. 5에서 3.8까지 2달 동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기 정도 시간, 이제 2분기가 채 안 지났죠. 한 4, 5개월 지나는 시간 동안 미국 경제가 또 생각보다 양호하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생겼더니 3.8까지 갔던 10년 금리가 올해 그 5월 초 그 ECI라고 미국의 임금 관련 그 분기에 나오는 지표 확인됐을 때 4.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도 어려운 투자가 쉽지 않은 국면이긴 하지만 그때 그 레벨이 투자에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딱 봤던 시점이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는 여름쯤 들어갔을 때 물가가 안정 범위에 진입한다고 하면 지금 2번 정도 보고 있던 금리 인하 기대, 미국의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부실이 쌓여 있는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 IMF 같은 데서 걱정하고 있는데 저신용 아까 제가 투자 사이클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 확장 국면이지만 WB 이하의 어려운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작년에 파산 건수가 3번째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가 좋은데 망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더해져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저희는 3번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4.5%에서 위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아래쪽으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10년 금리는 대략 4%는 깰 수 있을 정도의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6월 FOMC 당일날 확인될 5월 CPI도 지금 최근에 유가가 WTI 기준 뭐 80% 언더잖아요. 네. 우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 리스크 얘기할 때 100불 넘어갈 거다 뭐 이런 네. 전망들도 막 내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공급적인 물가에 대한 우려까지 덜어낸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는 3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룸을 마련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지금 땡겨온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을 그렇게 실망으로 이렇게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금리 4% 선으로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뭐 예상하기가 좀 뭐 어려운 반면에 ECB 유럽중앙은행의 6월 금리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뭐 2회 연속 인하는 뭐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과 달리 유럽은 그래도 이제 물가 전체적인 수치들이 2%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안정 범위까지는 진입을 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거의 뭐 1%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만 좀 좋은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좀 의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미국이 긴축은 훨씬 더 강하게 했지만 통화 정책에서 재정이 그 둔화되는 성장률을 좀 커버하려고 그중에서 감세라든지 여러 기업 지원책들이 나와서 좋았는데 유럽은 그런 재정도 균형 재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물가에 대한 안정과 성장을 대신 희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미국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대신 물가가 완전히 그 기준선 우리가 물가는 그 안정 목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다 2% 정도거든요. 네. 그걸 하여서 1%대까지 떨어지면 금리 인하의 속도감을 내서 조금 더 아까 제가 속도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는데 유럽도 아직 2% 중반 초반대 이제 안정범위 이제 초입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는 6월달 시작하면 매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한 75bp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 낮추면서 실제로 이 낮춰지는 금리가 다시 물가에 자극을 준다든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이게 올릴 때는 물가 때문에 좀 급하게 올린 부분이 있었지만 내릴 때는 지금은 아직 물가가 확 식는 경우는 아니니까 좀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 올해 매분기 3차례 인하까지도 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어제 이제 은행장들 만나서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리포트 보면 연내 인하는 완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이건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그 롱거런 점도표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적정금리, 중립금리를 얘기했는데 나라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과도하게 긴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긴축이라고 하는 건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적정금리가 대략 몇 프로 정도가 될 거냐. 한국은 역시나 미국하고 경제 여건이나 요즘에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2%대인데 한 2% 중후반대 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번에 그 5월 금통위 때도 4월 달 대비해서 한국이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한국 경제가 2% 초반대 성장에서 2% 중반이 넘는 성장으로 비교적 양호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그때 총재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금리는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다 지금 빨리 2% 초반대로 지금 안정화되는 분위기고 전체 물가가 아직 2% 후반대지만 우리는 근원 물가가 수요 쪽에 대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근원 물가가 2% 초반대 2.3까지 먼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 정도 적정 수준까지 가는 과정은 제약적인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 낮추는 게 그 적정 수준 아래가 완화의 영역이지 그때부터는 돈 땡겨가지고 뭔가 레버리지 일으키는 게 유리한 구간이지 그 위 구간은 한 50bp 한 75까지 낮추면 지금 2.75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수준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3.5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춰도 그게 완화가 아닌 지금 긴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미국 인하를 좀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10월 정도로 우리나라 인하 시점도 좀 딜레이 시켰지만 올해 연속 인하가 한국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0에서 아까 균형 금리는 한 2.75 정도까지는 한국 금리를 낮춰주는 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 갔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2.75까지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 정도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75%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전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쨌든 지금 언제 인하를 할 것이냐 복잡할 것 같은데 물가 잡아야 되지만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물가는 최소 조건입니다. 지금 총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물가에 대한 그리고 요번에 다행히도 성장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부분 수출입에 관련된 순수출에 관련된 물가 기여도가 좀 높아진 거라서 네. 내수 경기 측면에서 소비는 올해 1.6에서 1.8 정도로 상향 조정폭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도 좀 확대해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도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에 대한 안전성이 좀 많이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그래서 전망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3분기쯤에는 우리도 진짜 지금 2% 후반대인 헤드라인 물가가 2% 중반 이하로 8월 물가가 저희는 특히나 드라마틱하게 기저효과 때문에 확 떨어질 거라 보는데 그게 확인되는 한 10월 달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고 그때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약점이 부동산 PF라고 하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안정만 보면은 한두 차례 인하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올해 성장도 괜찮은데 근데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때는 비용 측면에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게 우리나라 네. 지금
모기지 금리나 이런 거 신규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3%대, 기준금리가 3.5인데 이미 3%대 진입했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그 정도의 대출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협조해 가지고 만든 금리인데 그 수준을 정당해 주려고 하면 저는 내년까지 한국은행이 한 2.75 정도. 왜냐하면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갭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예대마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3%대 대출금리를 정당화하려면 한 2.75까지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내년까지 이런 데에 대한 통화정책의 협조가 조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뭐 불안감도 여전한데요.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내내 뭐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뭐 이런 통화 정책 속에서 앞으로 환율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네. 참 이게 소규모 개방 경제의 약점 같은 부분인데 미국 통화 정책 기대에 좀 좌지우지되는 게 많고 4월 달에 일시적으로 1,400원 갈 때 그때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최근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는 나라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뭐 지연됐지만 일부 선진국 중에 실제로 액션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 탈동조화 얘기를 할 때 일부 조금 수급적인 악재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4월 달은 우리나라 외국인 배당 송금 이슈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과 달리 무역 수지까지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외환시장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죠.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교역에 대한 가중치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350원 보단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정도 언저리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대략 9월부터 액션이 시작된다고 하면 미국 정책이 제일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차이에 있겠지만 올해 다시 1,4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은 조금 제약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싣고 있는 물가 안정범위에 들어오는 미국의 통화 정책 보면 우리나라 대외 수출입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런 취약성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존이 됐고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금리 인하 기대폭도 다르잖아요. 네. 1,300원을 올해 연말까지 쉽게 뚫지는 못할 거다.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환율은 1,300원을 향해서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금리화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달러와 미국 금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금리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동되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무역 수지 흑자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까지 고려했을 때 환율 1,300원대를 향해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1,300원 선을 향해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